10월 27일 월요일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분석은 카페에서 확인 바랍니다.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전방의 음바페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방향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찢는 능력을 갖춘 라인 브레이커다. 그는 최종 수비 라인을 등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침투하며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는데 특화되어 있다. 비니시우스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기점으로 순간 가속을 붙이며 컷백 혹은 직접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한다. 귤러는 이 선에서 빠른 템포의 볼 터치로 공격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며 전방의 두 공격수를 향한 전진 패스를 정확히 찔러 넣는다. 레알은 수비시 블록을 내리지만 공을 탈취하는 즉시 중앙에서 측면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유럽에서도 손꼽힌다. 특히 음바페, 비니시우스의 투톱처럼 움직이는 이중 침투 패턴은 라인이 높은 팀을 상대로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레알의 강점은 공간인식이다. 상대 수비가 한 발만 늦어도 그 한순간에 득점이 만들어진다. 또한 중앙 미드필더진의 리커버리 속도가 빨라 수비 전환 시에도 안정감을 잃지 않는다. 후방 빌드업에서는 카르발과 맨디가 교차하며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서 귤러가 세컨드볼을 받아 전진 템포를 주도한다. 결국 레알은 한 박자 빠른 전환과 폭발적인 라인 침투로 바르셀로나의 높은 라인을 찢을 가능성이 높다. 바르셀로나 포메이션은 4-2-3-1이며 레반도프스키는 전형적인 포스트업 스트라이커로 박스 내 마무리 감각은 여전히 날카롭다. 하지만 압박이 빠른 팀을 상대로는 볼 터치 강역이 넓어지고 전진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페란 토레스는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을 때는 위력적이지만 좁은 지역에서는 돌파 방향이 읽히는 단점이 있다. 페드리는 빌드업 시 좌우간 전환은 안정적이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중과원 커버가 자주 뚫린다. 가장 큰 문제는 수비 라인의 위치다. 바르셀로나는 프리시즌부터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리는 하이라인 전술을 유지 중이며 이로 인해 상대의 침투 한 번에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풀백의 복귀 타이밍이 늦을 경우 센터백이 사이드로 끌려가며 중앙 공간이 비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레알처럼 빠른 침투형 공격수를 상대할 때는 이 하이라인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레알은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침투를 중심으로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바르셀로나의 과도한 하이라인은 그들의 속도에 그대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균형감 있는 전환, 날카로운 침투, 그리고 결정력까지 모두 갖춘 레알이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결국 이 경기는 라인 관리의 실패가 곧 승부의 결론이 된다. 오사수나 포메이션은 3-4-3이며 전방 압박과 라인 강력 유지가 매우 정교한 팀이다. 부디미르는 최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볼을 지켜내고 세컨드 라인으로의 패스 연결 고리를 만들어낸다. 아이마르 오로즈는 하프 스페이스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상대 미드필더와 수비 사이 간격을 흔드는 플레이를 즐긴다. 루벤 가르시아는 좌우 스위칭을 반복하면서 빌드업의 템포를 조율하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 찬스를 노린다. 오사수나는 중앙 점유보다는 전환의 속도와 타이밍을 중시하며 볼을 탈취하며 곧바로 측면으로 볼을 전개해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시킨다. 그리고 중원에서는 적극적인 커버 플레이로 셀타비고의 느슨한 전개 강역을 물고 늘어진다. 특히 아이마르 오로즈는 상대 미드라인 사이 공간을 침투해 세컨드 라인에서 결정적인 패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후방 빌드업 구간에서도 중앙을 열어두기보다 3선 사이의 공간을 압축하며 셀타의 3선 강력 붕괴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후반으로 갈수록 홈의 기세와 하프스페이스 점유력이 결합되면 오사수나가 경기를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셀타비고 포메이션은 3-4-3으로 맞서지만 빌드업 구간에서 3선 간격이 벌어지며 패스 루트가 자주 끊긴다. 이하고 아스파스는 여전히 전방에서 연계 시도를 하지만 주변의 지원이 부족해 패스 타이밍이 늦어진다. 파블로 듀라는 측면에서 크로스보다는 중앙으로 들어오며 슈팅 각을 노리지만 그 과정에서 공격 밸런스가 깨진다. 일라익스 모리바는 중원에서 전진을 시도하나 볼 터치가 길어 세컨드볼 회수 타이밍이 어긋난다. 그 결과 셀타비고는 중원 압박이 풀리면 한 번에 라인이 무너지고 수비 간격이 넓어지며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준다. 공격 전개는 아스파스 중심의 단조로운 구조로 귀결되며 상대가 압박 타이밍을 맞추면 탈출 루트가 거의 차단된다. 전방에서는 볼 소유 시간이 길어지고 수비 전환 시에는 미드라인이 뒤로 늦게 복귀하는 약점이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후반 체력 저하와 함께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사수나는 간격 제어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서 완성된 전술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셀타비고는 전개 속도가 느리고 3선 간격이 벌어져 공격 흐름이 자주 끊긴다. 이 경기는 오사수나가 전환 속도와 중원 압박 완성도로 경기를 통제하며 홈에서 완벽히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라요는 4-4-1-1 전형으로 전환 속도와 좌우 밸런스를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 이 시 팔라조는 폭넓은 활동 방향을 자랑하며 터치라인에 붙었다가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성향이 강하다. 그의 타이밍 맞는 반대 전환 움직임은 상대 풀백의 위치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다. 우나이 로페즈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짧은 전환 패스를 담당하며 전방으로 볼을 공급할 때 정확도가 매우 높다. 호르헤데 프루토스는 전방 압박의 선봉 역할을 하며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끊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라요는 전방 압박과 함께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아 점유를 잃더라도 빠르게 다시 가져오는 구조를 갖췄다. 홈 경기에서는 좌우 전환 템포가 빠르고 수비 라인도 간격이 좁아 중권 측면 장악에 유리한 구도를 만든다. 특히 이시 팔라조니 측면에서 반대 전환을 이끌면 풀백이 올라온 사이 공간을 정확히 파고드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알라베스는 4-4-2 전형을 유지하지만 좌측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불규칙하다. 그 결과 측면 밸런스가 깨지고 수비 전환 시 커버 타이밍이 늦어진다. 토니 마르티네스와 보예는 전방에서의 피지컬 경합은 좋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 세컨드볼 싸움에 자주 밀린다. 레바흐는 중앙에서 볼을 연결하려 하지만 템포 변화가 단조로워 상대 압박을 벗기기 어렵다. 알라베스의 수비 라인은 넓게 벌어져 있고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다. 특히 좌측 풀백이 전진할 때 생기는 뒤 공간이 주요 약점으로 꼽힌다. 이 지역을 라요의 윙포워드 이시 팔라존이 빠르게 공략할 수 있다면 알라베스는 수비 대형을 재정비하기 전에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으로 알라베스는 압박 강도는 있으나 강력 유지력이 부족해. 한번 흐름이 밀리면 주도권을 되찾기 어렵다. 라요는 전환 템포와 측면 활용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홈에서 전술적 완성도가 높다. 이시 팔라존의 타이밍 맞는 반대 전환과 우나이 로페즈의 패스 연결은 공격의 핵심 축이다. 알라베스는 강력 유지와 전환 속도에서 밀리며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라요가 주도권을 쥐고 템포를 통제하며 홈에서 확실히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에버턴 포메이션은 4-2-3-1이며 홈에서 경기할 때 특유의 강한 압박과 높은 전환, 속도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한다. 바리는 이선과 최전방을 잇는 연결고리로 중원에서 공을 받을 때 시야가 넓고 패스 타이밍이 정교하다. 그릴리시는 측면에서 개인 돌파뿐만 아니라 컷인 이후의 결정적인 패스 전개로 공격의 흐름을 만들어간다. 듀스버리 홀은 미드필드에서 압박 가담과 세컨드볼 회수 능력이 뛰어나며 팀 전체의 템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에버튼은 홈에서는 전방 압박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공격 전환 시에는 이선의 빠른 침투와 연계 플레이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득점 기회를 만든다. 최근에는 볼 점유보다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우선시하며 상대가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시점에 압박 강도를 더욱 끌어올린다. 따라서 체력 부담이 있는 토트넘을 상대로는 후반 중반 이후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 포메이션은 4-3-3이며 최근 경기 일정이 과도하게 몰리며 체력 소모가 누적되고 있다. 히샬리송은 포스트 플레이에서 몸싸움이 강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활동 방향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쿠두스는 돌파력과 속도를 살린 전진 패스 전개가 장점이지만 후반 체력 저하 시 볼 간수 실수가 잦다. 사비 시몬스는 중원에서 유연한 패스 전개를 시도하지만 전체 라인이 내려앉으면 그의 전개 루트도 제한된다. AS 모나코와의 챔피언스 리그 일정을 치른 이후 회복 시간이 짧아 이번 원정에서는 전방 압박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70분 이후부터 압박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수비 라인과 미드 라인 강력이 벌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 구간에서 상대에게 세컨드 찬스를 허용하거나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빈번하다. 결국 체력적 부담과 라인 강력 붕괴가 맞물리면 에버튼의 빠른 역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토트넘은 연이은 경기 일정으로 체력적으로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반면 에버튼은 홈 이점을 살려 압박과 전환 템포를 극대화하며 후반 승부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에버튼이 체력과 동기부여에서 앞서며 후반 중반 이후 완전히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공간 활용과 템포 유지 모두 에버튼의 전술적 준비가 더 완성도 높은 경기다. 피오렌티 포메이션은 3-4-3이며 볼 점유율 중심의 경기 운영을 추구한다. 모이스키는 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등지고 공을 지키는 타입이다. 그가 볼을 지켜주는 동안 구드문드손이 박스 근처로 침투해 공격에 무게중심을 더한다. 파지올리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를 담당하며 빌드업의 연결축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피오렌티나는 측면 수비에서 자주 간격이 벌어지며 윙백과 센터백 간 커뮤니케이션이 불안하다. 공격 전개 속도는 빠르지만 마무리에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세컨드볼 회수율도 낮다. 또한 300 시스템 특성상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가 빠른 측면 침투를 시도할 때 수비 라인이 뒤늦게 반응한다. 홈에서는 점유를 늘려 경기를 풀어가지만 상대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면 수비 균형이 쉽게 무너진다.
볼로냐 포메이션은 4-2-3-1이며 공격 시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구사한다. 임모빌레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 능력이 탁월하며 마무리 집중력이 매우 높다. 오르솔리니는 우측에서 볼을 몰고 들어오며 풀백과의 원투 패스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한다. 오드가르드는 중앙에서 방향 전환 패스를 공급하며 볼 전개 속도를 끌어올린다. 볼로냐는 윙포워드와 풀백이 동시에 터치라인을 따라 움직이며 콤팩트한 원투 패스를 반복해 상대의 수비 블록을 깨뜨린다. 이 움직임이 이어지면 상대 수비는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끌려가며 중앙에서 임모빌레가 찬스를 마무리하는 구조가 완성된다. 특히 좌우 밸런스가 뛰어나 한쪽이 막히면 반대편 측면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플레이가 안정적이다. 교체 전력 또한 볼로냐 쪽이 훨씬 풍부해 경기 후반 들어서도 공격 리듬이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측면 점유율과 전환 속도에서 볼로냐가 확실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볼로냐는 측면에서 풀백과 윙포워드의 원투 패턴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대를 흔들 수 있는 팀이다. 피오렌티나는 3백의 수비 강력 유지가 어렵고 빠른 전환 상황에서 커버링이 불안하다. 이 경기는 볼로냐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공격 밸런스가 빛을 발하며 원정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높다. 라치오 포메이션은 4-3-3이며 전개 구조의 중심은 피사요 델레 바시루다. 그는 중원에서 빌드업에 첫 단추를 끼우며 전진 패스 한 번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꾼다. 피사요 델레 바시루의 패스를 이어받은 자카니는 측면에서 페네트레이션 드리블로 수비 강력을 찢으며 상대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이 움직임은 유벤투스 수비진이 커버 타이밍을 놓치게 만들며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하는 핵심 루트다. 카스텔리아노스는 포스트업으로 자카니와의 연계 플레이를 유도하며 세컨드볼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라치오는 빌드업 구간에서 피사요, 델레 바시루가 방향 전환을 주도하고 자카니가 전방 침투로 리듬을 완성하는 구조다. 그래서 중앙과 측면의 연결이 유기적으로 이어지고 공격 전환 속도 또한 리그 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홈에서는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빠른 패스 흐름으로 상대의 압박을 역으로 이용한다. 결국 라치오의 공격은 피사요, 델레 바시루의 발끝에서 시작돼 자카니의 돌파로 완성되는 유기적 전진 빌드업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유벤투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중원에서 로카텔리가 빌드업의 중심을 맡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진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지며 공격 전환 타이밍이 한 박자씩 느려지고 있다. 일디즈는 측면에서의 개인 돌파는 뛰어나지만 중앙 연계에서는 아직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데이비드는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싸움에서는 강점을 보이나 라치오의 포백 강력을 흔들기에는 민첩성이 다소 떨어진다. 유벤투스는 수비 전환 시 윙백 라인이 낮게 내려가며 5백 형태로 변화하지만 박스 앞 압박이 약해지며 세컨드볼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피사요, 델레 바시루처럼 빠르게 템포를 조절하는 유형의 미드필더에게 취약하다. 또한 원정에서는 점유율이 낮아지고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불안정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라치오는 피사요, 델레 바시루와 자카니의 조합을 통해 경기의 리듬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유벤투스는 전환 구간의 느린 템포와 미드필드 강력 유지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경기는 중원 싸움의 완성도와 공격 템포의 질에서 한 수 위인 라치오가 홈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슈투트가르트 포메이션은 4-2-3-1이며 공격의 중심은 단연 데미로비치다. 그는 단순한 피니셔가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를 자유롭게 오가며 마인츠의 중원 강력을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볼테마드는 최전방과 2선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로서 세컨드볼 싸움에서 높은 확률로 볼을 소유한다. 르웰링은 측면에서 전환 속도를 높이며 오버래핑 타이밍에 맞춰 박스로 파고드는 공격 전개를 완성시킨다. 슈투트가르트의 핵심은 이 2선의 압박과 빠른 패스 템포다. 중원에서의 압박 회복 후 첫 전진 패스가 곧바로 데미로비치에게 연결되며 찬스로 직결된다. 또한 중원 더블 볼란치의 커버 능력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역습 전환 시에도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공격과 수비 간격이 짧게 유지되며 마인츠의 루즈볼 회수 실패를 효과적으로 파고들 수 있다. 슈투트가르트는 최근 홈에서 전개 속도가 매우 빠르고 볼 점유 후 박스 진입까지의 루트가 명확하다. 마인츠 포메이션은 3-3-4-3이며 전방 압박이 풀리면서 라인 강력이 점차 벌어지는 문제가 크다. 시브는 중원에서 볼을 간수하는 능력은 있지만 압박 회피 시 템포 조절이 불안정하다. 이재성은 2선에서 움직임이 많지만 최근 팀 전반의 빌드업 속도 저하로 공격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 흘러바흐는 측면 전개 시 속도를 보태지만 수비 가담 타이밍이 늦어 라인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방 압박이 약해지면서 중원 강력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 구간에서 마인츠는 전환 수비가 느리고 한번 뚫리면 수비진 전체가 흔들린다. 3백 구조, 특성상 중원 커버 범위가 좁아지면 하프 스페이스가 자연스럽게 노출된다. 이 약점을 슈투트가르트의 데미로비치와 볼테마드가 노릴 경우 실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슈투트가르트는 데미로비치와 볼테마드를 중심으로 한 공격 밸런스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반면 마인츠는 압박이 풀리며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리고 라인 강력 붕괴가 이어지고 있다. 이 경기는 슈투트가르트가 홈의 리듬과 전환 속도로 마인츠의 불안한 중원을 파고들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알크마르 포메이션은 4-2-3-1이며 페러슨 등지고 받는 포스트업에서 후방 지원을 유도하며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상대 센터백의 압박을 버텨내며 이선으로 정확한 패스를 연결하고 이 순간 사디크가 세컨볼을 받아 슈팅으로 전환한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전개가 아니라 전방 기점 세컨드 마무리라는 알크마르 특유의 패턴이다. 미난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방향 전환을 담당하며 공격 전개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양쪽 풀백은 오버래핑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추며 크로스 각을 확보하고 세컨드볼 회수 뒤 2차 공격을 이어간다. 그래서 알크마르는 전방 압박 이후 곧바로 공격으로 전환되는 속도감이 강점이다. 특히 페럿의 몸싸움 능력은 위트레흐트 수비진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핵심 요소다. 홈 경기에서의 득점 효율이 높은 이유도 바로 이 포스트업 구조에서 비롯된다. 위트레흐트 포메이션은 4-3-3이며 미겔 로드리게스는 좌측에서 폭넓은 움직임을 가져가며 크로스 중심으로 공격을 시도한다. 블레이크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의 정확도가 높지만 강한 압박에 노출되면 방향 전환이 늦어진다. 옌센은 박스 근처에서 순간적인 킥 타이밍을 살려 슈팅으로 연결하지만 최근 3경기에서는 찬스 대비 유효 슈팅이 줄었다. 위트레흐트는 중원 압박이 약하고 후방 빌드업 시 세컨드 라인이 쉽게 끊긴다. 그래서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며 알크마르처럼 정돈된 세컨드볼 대응이 어렵다. 특히 좌우 풀백이 전진한 후 복귀 타이밍이 늦어 전환 상황에서 박스 앞 공간이 자주 열리는 약점이 있다. 결국 상대의 포스트업 연계에 끌려다니며 경기 내내 수비 강력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알크마르는 전방에서 페럿의 포스트업을 중심으로 한 전술 구조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사디크의 세컨드 마무리와 미난스의 중원 컨트롤이 조화를 이루며 공격 전환 속도가 리그 상위권 수준이다. 반면 위트레흐트는 세컨드 대응과 수비 복귀 타이밍의 불안이 여전해 알크마르의 전방 압박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홈에서의 조직적 압박과 연계 완성도가 승부의 결정적 차이를 만들 것이다. 고 어헤드 이글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팀의 공격 핵심은 피지컬이 강한 에드바르드센과 민첩한 마가렛의 조합이다. 에드바르드센은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며 상대 수비를 등지고 공을 흘려주는 플레이가 매우 능숙하다. 그가 몸싸움으로 수비를 끌어당기는 순간 마가렛은 재빠른 침투로 박스 안을 파고들며 찬스를 만든다. 이는 빅앤스몰 전형의 장점을 극대화한 공격 루트로 한 번 흐름이 맞으면 연속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브렘은 이선에서 전진 패스 타이밍을 조율하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원 라인은 볼 탈취 후 전환 속도가 빠르며 세컨드 볼 대응에서도 밀리지 않는다. 또한 홈에서는 라인을 높여 점유율을 가져가며 공격 시 전방 압박 전환이 매우 날카롭다. 최근 몇 경기에서도 전방 연계와 세트 플레이 완성도가 향상되며 경기력의 일관성이 뚜렷하게 올라왔다. 엑셀시오르 포메이션은 4-2-3-1이며 반 듀이넨을 축으로 전방에서 득점 루트를 찾는 구조다. 산체스 페르난데스는 좌측에서 속도를 활용해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예고이아는 중앙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나 상대의 압박이 강해질 경우 패스 실수가 잦다.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라인의 강력이 벌어지며 이 구간에서 세컨드 볼을 자주 내준다. 또한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블록이 무너지는 빈도가 높고 라인 강력효 유지가 불안하다. 전방 압박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가 쉽게 빌드업을 이어갈 수 있으며 후방 실점 위험이 크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제공권 약점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상대가 박스 안에서 2차 플레이를 이어갈 때 대처가 느리다. 전반적으로 수비 조직력과 커버 밸런스 모두 고 어헤드 이글스보다 한 단계 아래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에드바르드센의 포스트업과 마가렛의 침투 루트가 완벽히 맞물리며 공격 완성도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엑셀시오르는 원정 수비 조직이 불안하고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반복적인 실수가 이어지고 있다. 전방에서 힘과 속도가 동시에 살아나는 이 경기, 고 어헤드 이글스가 홈에서 확실히 웃을 가능성이 높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핑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을 기원합니다.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